첫 번째 강의 내용 중에 우리 처음 막 일기를 공부할 때 15,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수상자 명단이 근데 지금 금년에 서울하고 우리 대전하고 모두 합쳐서 약 200명 정도 갔더라고요. 네, 수상자가. 그러면 15,0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일기 쓰는 인구가 쇠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공교육으로 이제 들어가고 또 우리부터 일기를 씀으로써 우리 가문이 일기 쓰는 가문이 되고 이런 운동을 이제 2023년 8월 5일부터 대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일기 공모를 다 현장에 와 보셨던 분이니까 알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어제는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인성교육의 답은 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강의를 발제를 하셨던 우리 임국화 선생님이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임국화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시의회에서 AI 시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인성교육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귀한 자리를 같이 경험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고 오늘 똑같은 그 내용으로 한 번 더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기대학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윤석희 이사장님을 알게 된 거는 올해 처음에서 지난 기수에 수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기 공모전 때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일기 공모를 해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 딸들이 이렇게 있고 한 명 딸은 안 났는데 그 친구가 또 대상을 또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고 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AI 시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서론 내용은 AI 개념과 목표, AI 시대의 변화와 문제점의 해결 전략, 본론에서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AI에 대체되지 않는 나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인성교육 방안과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언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AI가 엄청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함께 들으시면서 많은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I의 개념은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로 인공지능이죠.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기계에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AI의 목표는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고 모방하여서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AI 시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지금은 AI 3세대입니다. 생성형 AI라고 해서 생성, 추론, 대화 능력을 가진 AI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챗 GPT가 생성형 AI입니다. 그리고 AI 4세대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일반 인공지능인데 인간 수준의 지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변화의 5대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자동화, 개인화, 지능화, 융합, 책임성입니다. AI 시대의 7대 핵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사회 위험, 일자리 대체와 경제 격차 확대, 디지털 격차 심화, 가짜 정보, 딥페이크 확산, 학습 교육 문제, 창의성 저하, 과제 대행,
AI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제 대행 보면은 요즘에 이제 제 딸이 또 큰 딸이 고등학생인데 거의 이제 수행 평가를 많이 내주면 거의 챗 GPT를 돌려서 숙제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저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대학생도 그렇고 거의 챗 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발제를 쓸 때 처음에 좀 막막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배재대에서 AI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발제를 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챗 GPT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를 했어요. 물론 이걸 다 챗 GPT로 다 한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막막할 때는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편향과 차별은 어떤 거냐면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루다라는 챗봇의 그림인데요. 이루다라는 챗봇은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그런 AI인데 처음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한 3주 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이루다 챗봇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또 막 어떤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멈추게 되었어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AI는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편향적으로 되어 있으면 편향적인 그 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달리2라는 이제 이미지를 그려주는 AI가 있어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려줘 하면 얘가 그려주는데 만약에 무슬림을 그려줘 하면 무슬림을 이제 터번을 둘러쓰고 테러하는 사람을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AI 번역기한테 뭘 번역을 해줘 뭐 했는데 의사는 희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많으니까 정보가. 그런 식으로 AI는 온전한 게 아니라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자리 격차와 경제 격차가 확대됩니다. 이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어쩔 수가 없다라는 최근에 개봉한 이병헌과 손예진이 주연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병헌이 이제 돈도 잘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직장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장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랑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죽여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돼요. 그 일자리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장면에서 이제 자기 혼자 어떤 기계를 컨트롤하면서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내용이죠. 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네, 근데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AI에는 책임성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AI랑 어떤 30대 벨기에 남성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AI랑 대화를 하다가 6주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AI랑 대화를 하다가 너 나 힘들다 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그래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그러니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막 너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고 AI랑만 대화했는데 거기서 어떤 대화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나요? 그러니까 책임성이 부족한 거예요, AI는. 그리고 투명성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AI가 사람보다 공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면접을 요즘 AI가 대체하고 있고, 은행에서 신용 등급 평가하는 것도 AI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결과를 왜 이런 결과가 났지 하면 사실은 그 측정 방법과 알고리즘에 대해 아무런 기술적 검토도 외부 자문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보다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공공기관 AI 면접 정보 공개해라 이런 소송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신문인데요. 딥페이크가 뭔지 아시죠? 이제 사진이랑 어떤 사진 합성해서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10대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AI가 인간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아메카라는 영국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에서 최악의 악몽은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들도 모르게 인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I는 나중에는 인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만약에 AI 무기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AI한테 이런 대상을 이제 공격하라고 목표를 심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거를 멈춰 했는데 얘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 자체를 방해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그런 통제 기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럼 굉장히 인류의 굉장히 재앙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AI 시대에 사실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시대라서 너무 연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료도 막 정리도 잘해주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편리한 점이 많고 막 운전도 막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너무 많지만 그 반면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자칫하다가는 정말 인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I 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윤리와 법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고요. 일자리 교육 전환 동안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디지털 격차 축소 및 공공 AI를 확대해야 합니다. 가짜 정보, 딥페이크 규제 및 정보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활용 교육 혁신, 교사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도 조금 더 살펴보면 데이터의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AI는 실생활에서 더 이렇게 넓게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샘 올트먼이라는 오픈 AI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의 AI 아바타 기업 대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AI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어떤 걸 했냐면 죽은 사람 아바타를 만들어서 죽은 사람과 대화하게 하는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규제해야 되는가 아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윤리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AI 윤리 국가표준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도 윤리 국가표준이 제정이 되었고 이 표준을 가지고 기업들이 스스로를 점검해서 AI를 개발하고 또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기구의 윤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어떤 공교육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교육부도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만들어서 대원칙이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인간의 잠재성을 이끌어내고 인간의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AI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AI 시대에 AI 교육만큼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의 개념은 교육기본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학교 교육은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량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어요. 어제 그 초등교육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니 놀라우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인성교육에서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 및 사람 등과 관련된 핵심 가치 덕목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핵심 역량, 즉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성들을 개발해 줄 수 있을까? 네, 특히 이런 AI 시대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지성의 에이트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지성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왜 제목이 에이트냐면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선 미래사회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유기윤 교수팀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2090년의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 결과 한국인은 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이것은 2030년부터 2070년까지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은 불안정한, 프레카리오라는 말과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의 특징을 런던 대학교 가이 스탠딩 교수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꿈과 열정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 네, 이거 지금 제 강의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되고, 아주 소수의 인공지능 소유주나 인공지능 스타 이런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이런 프레카리아트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말이죠. 이렇게 실제로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없는 능력을 개발하면 되겠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한번 이지성 작가가 제시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실리콘밸리는 아시다시피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유명 사립학교들은 절대 규칙이 있는데 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면서 타인들과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배치 앤더슨이라는 입학처장이 말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디지털을 지금 너무 허용해놔서 네, 학교에서도 그냥 크롬북, 패드로 수업하고 과제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이거 쇼츠도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 2월 16일에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법안도 나왔었는데 아직 통과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두 번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만일 당신이 몬테소리 교육 철학을 모른다면 구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야후의 최고 경영자 머리사 메이어가 말했습니다. 몬테소리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유치원 교육의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이 교육의 핵심 가치는 자유, 몰입, 성취입니다. 인공지능은 유년 시절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어린아이를 만날 때 당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어린아이만 느낄 수 있는 동심, 또 어떤 몰입, 그런 것들이, 또 자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하버드대 의대는 설립 237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육 방식으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의사만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강의가 사라지고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이 토론도 옛날에 하던 논쟁 위주의 토론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대화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인간 경험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RI 장치 아시잖아요. MRI 장치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그 개발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기기를 도입한 병원에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소녀가 그 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디자인했다는 예가 나왔어요. 그렇게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여기 보면 디자인 싱킹의 5단계. 1단계 공감을 해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아이디어를 다시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 싱킹입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을 해라. 이 철학은 어떤 강력한 인공지능도 무찔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싱귤레리티 대학교, 이 대학교는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들기 위한 학교인데 이 대학이나 아니면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최고의 명문 대학이나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들, 또 일론 머스크가 세운 폐쇄형 사립학교 에드아스트라, 이런 학교들은 다 철학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국공립 학교들도 지금 150년 만에 교육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철학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6번째,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를 미리 헤아려 짐작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과 인재가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철학, 특히 윤리 도덕학과 문학의 융합을 추구해라 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는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추구해라.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조사하다 처음 들었는데 하버드대보다 더 인기가 많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네르바 스쿨을 따라하는 학교들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전통적인 강의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문화에 깊이 젖어드는 문화 인류학적 경험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을 하냐면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 연결 능력은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통해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크게 길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8번째,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 과정에는 철학, 예술, 논문, 언어, 수학, 과학, 사회에 이어 봉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바칼로레아 시험이 이제 프랑스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지식을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쓰면서 하는 시험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식 바칼로레아 시험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결국은 단순한 지식을 묻는 시험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사고력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다고 이런 바칼로레아 이제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 메이지 유신을 빨리 해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늦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교육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바칼로레아 교사 양성 과정에 봉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인공지능 교육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육 과정에 봉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누군가들을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숭고한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공감 능력과 창의성이 중요한데 이것은 오직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인권 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큰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정부와 기업과 학교가 협력해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인권 문제에 관한 지식과 해결 능력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가장 잘 길러집니다. 선진국이야. 뭐냐고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앞선 나라들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좀 발전된 나라. 이 선진국들은 더 AI가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빨리 깨닫고 인권 문제를 더욱더 인권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지성의 에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쭉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전시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인성교육 추진 방향에 보면 비전에 미래 사회를 주도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 목표는 사람 다음으로 성장하는 대전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 및 덕목은 이런 것들이 있다. 추진 중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 초등교육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대전시에서도 그런 AI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이제 인성교육 정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일기도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도 이제 너무 그 말을 듣고 감사하고 감동적이긴 했는데, 사실 진짜로 힘쓰고 있느냐는 돈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AI 교육에는 돈을 이만큼 투자하면서 인성교육은 이만큼 투자하면 그거는 사실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AI 발전만큼 그 이상의 인성교육을 투자하지 않으면 전 나중에 균형이 깨지고 결국은 우리 인류사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AI 대비해서 AI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크롬북으로 수업하는 것들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 AI 그냥 단순한 AI 사용자 교육입니다. 그냥 프레카리아트로 가는 그냥 길입니다. 너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길로 가라 이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에서는 아까 그런 유명한 학교들이 하는 것처럼 깊이 철학하는 사고, 융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학생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고요.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시장의 책무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런 기관과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할 수도 있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으로 이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성교육 조례안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석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선생님이 일기 써오라면 다 일기를 써왔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에 일기가
다시 들어가는 건 너무 고귀한 일이지만 전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먼저 붐이 일어나서 학교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좀 옛날 애들하고 달라서 너무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너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면 왜 엄마는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해? 아동 인권을 주장합니다. 일기를 써 하면 왜 엄마는 일기 안 쓰는데 왜 우리는 일기 써?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일기를 강제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변화를 하려면 다 같이 이제 광역시 전체가 같이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에 대체되지 않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되는 비법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려고 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란 용어는 대전시 교육감, 설동호 교육감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 절대 AI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AI는 인공지능이죠, 지능. 그 지능은 사실 요 머리, 뇌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뛰어나지만 인공지능이 없는 게 뭐예요? 헐트가 없잖아요, 마음이. 근데 사람은 헐트도 있고 뇌도 있고 이게 전인적으로 다 있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란 영혼이 있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 절대 어떤 AI에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AI를 어떻게 개발한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개발해서 모든 사람을 다 거기에 다 그걸 통해서 통치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절대 통치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법에 저는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문 독서, 많이 아까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면, 일기는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공감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창조적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윤석희 이사장님이 손글씨를 강조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이 글씨 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안 쓰려고 해요. 1학년도 제가 가르쳐봤는데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패드 주면서 뭐 써봐라면 패드로 쓰는 건 좋아요. 핸드폰으로 친구들하고 카카오톡 문자 보내는 건 좋아해요. 근데 손글씨는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손글씨, 손으로 글씨 쓰면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손이 뇌라고 하잖아요. 바깥에 빠져나오는데 손으로 쓰면서 창조적인 상상력도 길러지는 것이고, 일기를 처음에 한 페이지는 절대 우리 수혜도 맨날 일기를 써보면 에스토도 처음에 쓰라고 하면 막막하게 생각해요. 근데 한 줄을 쓰면 그 다음 글이 또 생각나고 그게 창조적 상상력인 거잖아요. 일기를 쓰면 막 미래 일기도 쓸 수 있고 별별 거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적 능력을 길러주는 게 일기고, 또 일기를 쓰면서 내 하루를 반성하고 미안했던 것도 생각하고 고마웠던 것도 생각하고 그것이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것은 저비용입니다. 놀랍도록. 네. 바칼로레아는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처럼 바칼로레아로 이렇게 바꾸자 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돈이 엄청 많이 든대요. 그게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돈을 엄청 주고 그렇게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기 쓰는 거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일기 쓰는 거는. 그래서 저는 바칼로레아를 들여오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전 국민, 전 시민이 일기를 쓰면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대를 통합하는 어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인성교육 가능하다. 아까 철학화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가장 인공지능 이기는 강력한 힘은 철학이다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철학이 됩니까? 매일매일 일기 쓰고 성찰하는 게 쌓여야 철학이 되는 거지. 갑자기 철학하라고 하고 갑자기 토론시키라면 토론이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노년애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일기고, 그것을 통해서 철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그 인공지능 사회에 통제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사회를 바른 쪽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토론을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인류가 되려면 어떤 인성교육을 해야 할까 하고 이렇게 마쳤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기대학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그 요셉이 그 흉년을 대비했듯이 이곳에서 일기쓰기 교육을 계속 그 가족 세대 간에 전수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다가올 그런 미래의 재앙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이제 일기대학에 수강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수강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절대. 수강하시고 뭐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 후회하실 일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저도 뭐 바쁜 중에 이걸 했지만 하고 나서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 손녀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시간들 일기대학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